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특강을 맡은 소프트웨어공학과 이상미입니다. 자,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4과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과목은 빅데이터 결과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4과목에 대한 출제 기준을 살펴보고 또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출제 경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3과목에서는 분석 모형을 만드는 과정까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분석 모형만 만들어졌다면 모든 과정이 끝난 걸까요? 자, 그렇지 않겠죠.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만든 이 분석 모형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모형인지를 평가하는 단계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단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과목에는 분석 모형 평가 및 개선과 분석 결과 해석 및 활용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분석 모형 평가라는 것은 이 모형이 좋은 모형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검정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석 모형 개선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과대적합 방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과대적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모델을 만들었는데 너무 훈련용 모델에만 잘 훈련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과대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모형을 사용하는데 많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과대적합을 방지하는 방법과 또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는 방식들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모형을 선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이 완전히 만들어졌다면 분석 모형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비즈니스 기여도를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보고서 작성에 필수적인 내용이 바로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공간 시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인포그래픽까지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시각화를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만들어진 모형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또 이제 분석 모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리모델링 하는 과정들이 4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과목의 출제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목에서는 이제 분석 모델을 만들었다면 4과목에서는 평가를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분석 모델은 만든 모델이 분류 모델인지 회귀 모델인지 또는 군집 분석 모델인지에 따라서 평가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류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분류 모델의 평가 지표가 되겠는데요. 분류 모델에서는 대표적으로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교재마다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혼동행렬이라고 나온 것도 있고 ADS-B 교재 같은 경우에는 오분류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컨퓨전 매트릭스에 관한 문제가 한 회에 두세 문제, 세 문제 이상 이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잘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는 표가 컨퓨전 매트릭스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실제 값과 예측 값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의 값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rue negative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첫 글자가 T 또는 F로 되어 있는데, 자, T로 시작하는 것은 정답을 맞췄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게 예측을 한 것이고요. F로 시작하게 되면 오답입니다. 잘못 예측을 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P로 시작하는 경우와 N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P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true로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N의 경우에는 false로 예측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이용한 평가 지표는 정말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적어봤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 사실 모든 식을 다 암기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잘 정리해 두셨다가 시험 직전에 바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산 문제도 여러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정밀도, 프리시전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 부분은 빅분기 책과 교재들과 ADS-B 교재에 좀 번역된 게 다르기 때문에 영문으로 항상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TP 플러스 FP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게 TP, 요게 FP가 되겠죠. 자, 두 가지는 모두 true로 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TP니까 이 정밀도, 프리시전이라는 것은 true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실제로 true인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감도와 재현율이 적혀 있는데요. 민감도와 재현율은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TP 플러스 FN이라고 했죠. 자, TP는 요거고 FN은 요거죠. 자, 그러면 요것은 둘 다 실제 값이 true인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 값이 true인 것 중에서 true로 맞게 예측한 것을 민감도 또는 재현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는 특이도가 있는데요. 특이도는 TN이라고 했습니다. TN은 요거고요. FP는 여기에 있는 값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는 실제 값이 false인 경우가 되겠고요. 그것분의 TN이니까 요건 정답을 맞춘 거죠. 그래서 특이도는 실제로 false인 것 중에서 맞게 예측한 것을 특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F1 지표도 있죠. 자, 이 F1 지표라는 것은 위쪽에 있는 정밀도와 그 다음에 재현율, 요 두 가지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올리면 한 가지를 한 가지의 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의 조합 평균을 구한 것이죠.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을 구한 공식이 F1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반드시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제 2회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지금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보긴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답이 2개로 발표가 된 문제입니다. 중복 답안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자, 우선 카파 값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카파 값이라는 것은 두 평가자의 평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카파 값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요. 0에 가까우면 예측값과 실제값이 불일치하는 것이고 1에 가까워지면 예측값과 실제값이 일치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정인 범주 중에 부정으로 올바르게 예측한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자, 부정인데 부정으로 올바르게 예측한 것은 특이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 설명이 되었고요. 이것은 특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 부정인 범주 중에 긍정으로 잘못 예측을 했다. 자, 부정인 것 중에 긍정으로 잘못 예측했다. 이건 앞에 나오진 않지만 뒤쪽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 거짓 긍정률이라고 합니다. 거짓 긍정률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정확도는 뭐 전체를 모두 더한 다음에 정답으로 맞춘 것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데 지금 2번과 3번이 모두 잘못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정답이 2개로 발표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분류 모델의 대표적인 평가 지표가 되겠는데요. ROC 곡선에 대한 문제도 매회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FPR, False Positive Rate이 변할 때 TPR, True Positive Rate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곡선이다 라고 정의가 되었는데요. 지금 X축에 있는 것이 FPR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것이 TPR이 되겠습니다. 자, 이 TPR이라는 것은 앞에 설명드린 바로 민감도가 되겠습니다. 자, 민감도라는 것은 true라고 예측을 한 것 중에서 실제 true인데 true로 예측한 것을 민감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Y축에 민감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FPR이라는 것은 1- 특이도입니다. 자, 앞에 그 보기 중에 FPR이 있었죠. 그래서, 요 특이도라는 것은, 실제로 false인데 false로 맞게 예측한 것이고, 1- 특이도 FPR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false인데 true로 잘못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0인 케이스에 대해서 1로 잘못 예측한 비율을 1- 특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 지금 이런 선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0.5인 값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요것을 기준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준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준선보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성능이 기본적인 모델보다는 좀 더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1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가장 좋은 모형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ROC 곡선의 밑부분 면적을 AUC라고 합니다. 자, 이 아래쪽의 면적을 AUC라고 하는데 AUC가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보기가 나왔는데요. ROC 곡선은 기준선에 가까우면 좋다. 자, 기준선보다 훨씬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요. ROC 곡선은 군집 분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다. 자, 역시 잘못되었죠? 군집 분석이 아니라 지도학습에서 분류 모델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군집 분석 모델의 또 평가 지표들도 따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회귀 모델의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회귀 모델의 평가 지표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일단 그 오른쪽에 그 좌표를 보시면 기본적인 평가 지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귀 모델에서는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빨간 선의 식을 세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으로 찍힌 것은 실제 값들이고 선 위에 있는 값들은 예측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값과 예측 값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선 SS이라는 것은 오차 제곱합을 의미합니다. 오차 제곱합이라는 것은 실제 값과 예측 값
자, 빼주게 되면 부호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차이를 제곱해서 더한 값을 오차 제곱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SR도 있는데요. SSR은 회귀 제곱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측한 값과 평균 사이의 이 차이를 또 제곱해서 더한 값이 되겠고요. 이 SSE와 SSR을 더하게 되면 SST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또 결정계수 값을 R²라는 값을 만들게 되는데요. 결정계수는 적합한 회귀 모형이 실제 값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의 비율을 나타낸 것을 결정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독립변수의 개수들이 많아지게 되면 마치 실제로 잘 적합하는 것처럼 이 결정계수의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정된 결정계수라는 것을 또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요. 우선 또 MAE가 있습니다. 이것은 mean absolute error인데요. 즉, A가 들어가면 절대값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AE는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뺀 이 차이를 또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절대값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값들을 더한 평균값을 MA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MAP는 P가 들어가면 퍼센트로 변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MAE를 퍼센트로 변환한 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이 3회에는 MAP 공식을, 계산은 아니고 공식을 묻는 문제들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공식도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요. 회귀 모델 평가 지표 아닌 것을 묻는 게 나왔죠. AUC는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분류 모델의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앞에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진 분류기의 평가 지표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진 분류기라는 것은 역시 분류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죠. 0인지 1인지 두 가지의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분류기를 이진 분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분류 모델의 평가 지표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밀도, 오분류율 이런 것들 앞서 이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MA라는 것은 회귀 모델의 평가 지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진 분류기의 평가 측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다중공선성이라는 것은 이 다중회귀 분석,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그 회귀 분석을 할 때 독립변수들, 설명변수가 독립변수죠. 독립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변수들 사이에 선형관계가 존재하게 되면 이 회귀 계수의 정확한 추정이 곤란합니다. 자, 이것을 다중공선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회귀 분석을 하면서도 이 변수들을 좀 선택해주는 변수 선택법이 있다는 것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다중공선성의 해결 방법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다중공선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변수를 좀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 중에 PCA, 주성분 분석 기법이 있었는데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게 되면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몇 개의 주성분으로 나눈 다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산이 큰 것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주성분 분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다중공선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독립적인 설명 변수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리치와 라쏘가 있는데요. 리치라는 것은 능형회귀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능형회귀라고 하는데 이것은 회귀 개수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도가 좀 낮은 개수들을 0에 가깝게 축소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0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0이 되면 완전히 삭제가 되는데 0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0에 가깝게 값을 줄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줄인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라쏘가 되겠습니다. 라쏘는 아예 회귀 개수를 삭제를 해서 모델을 단순화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중치를 0으로 만든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박스콕스 최적화가 나왔는데 이것은 앞서 그 변수의 변환에 관련된 것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은 다중 공선성과는 상관이 없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데이터 분할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 즉 트레이닝을 하고 난 다음에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좀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할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자,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레인 데이터라는 것은 오로지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에만 사용이 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밸리데이션, 검증 데이터는 일단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있었죠. 이 개발자들이 직접 입력을 하고 지정해 줘야 되는 값이 되겠는데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수정해서 모델의 설정을 튜닝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스트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할은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이것을 몇 대 몇으로 나누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을 그 데이터를 분리를 한 다음에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도록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방식으로 홀드아웃과 K-폴드 교차 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답을 맞추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우선 홀드아웃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천 데이터를 랜덤하게 두 분류로 분리를 했다. 랜덤하게 분류를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즉 이것을 비복원 추출했다는 것이죠. 값을 뽑은 다음에 다시 중복되지 않도록 비복원 추출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 데이터로 모형을 구축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 앞에 설명을 드린 대로 원래 이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 그 다음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자, 이렇게 나누어서 홀드아웃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K-폴드 교차 검증이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를 사이즈가 동일한 K개의 하부 집합으로 나눈다라고 했는데요. 보통 10폴드 교차 검증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10폴드 교차 검증이라면 이 데이터 셋을 10개로 나누는 것이죠.
자, 이렇게 10개로 나누어서 K번째, 그러니까 10번째의 하부 집합을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9개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9번째 데이터셋을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개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으로 바꾸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총 10번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평균을 내서 값을 내는 것을 텐폴드 교차 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홀드아웃과 K폴드 교차 검증의 특징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대적합 해소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과대적합, 오버피팅이라는 것은 학습 데이터셋에 지나치게 최적화가 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분할을 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내지만 테스트 데이터에는 성능이 낮은 그런 결과를 과대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과대적합과 반대 의미를 가지는 것은 과소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과대적합의 경우에는 학습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가 굉장히 적거나 또는 모델이 너무 복잡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특정한 패턴이나 노이즈까지를 모두 학습을 하게 돼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지만 테스트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빠지는 그런 형태를 바로 과대적합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그 학습 데이터의 개수가 적을 때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학습 데이터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모델이 너무 복잡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모델의 복잡도를 낮추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인공신경망에서의 이 모델의 복잡도는 은닉층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복잡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은닉층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기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중치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기 분석에서의 가중치는 회기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이제 리찌와 라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L1 규제와 L2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기 모델에서 L1 규제를 적용한 것이 바로 라쏘가 되고 L2 규제를 적용한 것이 리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중치 조절을 하면서 회기 개수 값을 개수의 값을 0에 가깝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0으로 만들어서 삭제를 하게 되면 모델 자체가 좀 단순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방법으로 드롭아웃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학습 과정에서 학습을 할 때 은닉층의 뉴런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뉴런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드롭아웃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대적합에 대한 내용들, 과대적합의 의미 정도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고 이제 3회에는 과대적합의 해소 방법을 묻는 문제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매개 변수 최적화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앞에서 이제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라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모델 내부에서 정해지는 값을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매개 변수 최적화라는 것은 학습을 하면서 오차나 손실 함수의 값을 최대한 작게 하는 매개 변수를 찾는 것, 그러니까 좋은 매개 변수를 찾는 것을 바로 최적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매개 변수의 최적화 기법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 각각의 방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여러분들도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최적화 기법 방식들만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확률적 경사 하강법 SGD라고 하고요. 그 다음 모멘텀, 그 다음 아다 그레드, 아담, RMS 프롭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기로 아다 부스트가 나왔는데요. 요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스팅 기법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은 매개 변수 최적화 기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관계 연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사회 연결망 분석, 이것을 SNA라고 합니다. SNA는 Social Network Analysis라고 하는데요. 개인이나 집단의 각각의 특성보다는 서로 간의 어떤 관계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SNA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회 연결망을 분석할 때는 중심성이라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심성이라는 것은 이 네트워크 상의 어떤 노드가 얼마만큼 중심 가까이의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성이 높은 어떤 우리가 사회 관계에서 핵심 인물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중심성이 높은 사람들은 권력이 커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중심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성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등이 있습니다. 연결 중심성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의 한 사람이 몇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측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 연결 중심성 하면 마당발 생각납니다. 굉장히 많은 인맥을 가진 사람을 마당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것을 측정하는 것을 연결 중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연결 중심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근접 중심성이 있는데요. 근접 중심성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연결까지를 포함해서 중심성을 측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직접적으로 핵심 인물은 아니지만 핵심 인물과 가까운 사람들이 또 권력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가까이에 있는 비서실장이다. 그러면 근접 중심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매개 중심성이 있는데요. 매개 중심성은 순수하게 해당 노드가 중개자의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 매개 중심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기에는 관계 벡터 중심성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각화 기법에 대한 문제들도 당연히 사과목에서 시각화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각화 기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각화라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또 빅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한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나 그래프로 표시한 것을 시각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시각화 방법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그리고 공간 시각화가 있습니다. 각 시각화 방법에 어떤 그 도표들이나 그래프가 포함되는지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시각화 기법과 관계가 없는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산점도, 박스플롯, 히스토그램, 자, 모두 시각화 기법이죠. 근데 원핫 인코딩이라는 것은 시각화 기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넣어 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동물들을 분류한 값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범주형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범주형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이해를 하려면 0이나 1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값을 이렇게 0이나 1로 0이나 1을 이용해서 구분하는 것을 바로 원핫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핫 인코딩은 시각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관계 시각화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에 시각화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관계 시각화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3회에서 이 관계 시각화 문제가 이렇게 연거푸 출제가 되었는데 위에 문제를 보고 아래 문제를 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연관성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관계 시각화는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시각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관계 시각화에서는 산점도, 버블 차트, 히트맵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산점도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산점도라는 것은 좌표를 이용해서 어떤 변수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게 되죠. 우리 앞에 이제 상관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이 X축의 좌표가 증가할 때 Y축이 함께 증가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 아니면 관계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바로 산점도가 되겠습니다.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 다음 버블 차트라는 것은 산점도에서 좀 더 발전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산점도가 그냥 똑같은 크기의 점을 찍는 것이라면 버블 차트는 여기에 산점도의 제3의 변수를 하나 더 두어서 이 원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버블 차트도 산점도와 똑같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히트맵이 있는데요. 히트맵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누어서 이것의 데이터 분포라든지 관계를 색깔로, 그러니까 색이 비슷하면 어떤 관계들이 좀 색이 비슷하거나 진하면 관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비교 시각화의 방법으로도 사용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시각화의 방식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가 관계 시각화인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파이 차트, 원 차트가 되겠죠. 도넛 차트, 트리맵 모두 관계가 없고요. 여기에 있는 버블 차트가 바로 관계 시각화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간 시각화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공간 시각화라는 것은 장소나 지역에 따른 데이터의 분포를 표현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도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계 구분도라는 것은 보통 행정구역과 같은 공간 단위별로 수집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죠. 서울시의 구별로 어떤 데이터를 지도에 나타낸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을 단계 구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토그램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카토그램은 지도를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왜곡해서 나타내는 시각화 기법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선거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중앙일보 기사에 나왔던 그림을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이거는 실제 지도를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이 강원도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도에서는 서울이 실제 면적보다 좀 더 크게 표시가 되고 강원도가 더 적게 표시가 되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지도를 왜곡해서 나타내는 것을 카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보기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특강의 내용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기사의 자격증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